오늘 검찰이 13명 기소했죠. 13명. 네. 그러니까 기소라는 게 뭐 재판에 이제 넘긴다 이런 뜻인데 대체적으로는 구속시켜서 재판에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13명 기소한 것 중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검찰 나와라. 지금 출석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이 느낌이죠.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 그 인사권에 대항해서 이자들이 지금 총 걸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다 쓸어 담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 느낌? 그러니까 특수부 출신, 그러니까 특수부 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연줄, 그러니까 그 내부 그 줄서기 하는 그 일부의 검사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지금 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 개혁 방향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낫다. 왜냐면은 과도한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 오해에서도 이렇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공무원으로서 어떤 공직자로서 그 생활할 수 있는 좋은 바탕이 깔려진 거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의 검사들이 아직까지 자신들이 그러니까 그 라인을 타고 올라갔던 그 기회를 달성했을 때 자신한테 돌아오는 그 달콤한 열매에 대한 환상 때문에 끝까지 지금 덤비고 있는 거지.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노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들이 사실이라고 밝혀지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결국에는 인턴 증명서 한 장을 책임자가 도장을 찍었느냐, 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도장을 찍었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떤 처벌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애잔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게 지금 다 아시겠지만요. 김태우 청와대 감찰관에 있던 놈이 이제 자유한국당 쪽으로 사실상 넘어갔다고 봐야죠. 나와가지고 계속 뭔가 폭로를 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검찰 등에 누군가 고발을 하면은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판단할까 말까, 이거 기소할까 말까, 이거 수사를 할까 말까 할 거 아니에요. 그 캐비넷에 있던 거야. 이 사건들이 다 정확하게 말하면 1년 8개월 동안 수사 안 하고 있던 건들이라고. 이걸 꺼내가지고 지금 조국 잡는 데 쓰다 보니까 청와대 관련인 사람들은 지금 다 털어버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위중한 사건이었으면 1년 8개월 동안 캐비넷에 있었겠냐고요. 검찰이 제일 나쁜 게 이런 거야. 선택적 수사하는 거잖아. 죄가 진짜로 있다고 생각했으면 1년 8개월 전에 수사를 했어야지. 안 하고 뭉개고 캐비넷에 놓고 있다가, 요게 검찰이 대표적으로 정치 수사를 할 때 캐비넷에 묵혀뒀다가 지들이 필요하면 꺼내서 쓴다고. 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 흐름에서 일단 한번 짚어보면, 원래 조국 장관 가족, 그다음에 조국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유재수 건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어느 날 울산시장 건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 흐름들이. 근데 이번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 새로 오시면서 1차 인사 때, 소위 이제 검사장급 인사를 할 때는 이제 이미 조국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가 된 상태였고, 유재수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되어 있었고, 남은 수사가 이제 울산시장 건이 계속 진행 중에 있었던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사를 했고, 그다음에 2차 인사 때는 사실상 앞에 수사 2가지는 이제 종료가 된 상황이고 공판으로 넘어간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남은 게 이제 울산시장인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권에 대한 수사팀을 뒀어요, 그대로. 이거는 어떤 의중이 있냐면 사실상 보겠다는 거죠. 너희들 수사를 결과를 보자라고 하는 거가 있는 거죠. 이거는 거꾸로 보면 지금까지 수사의 방식이나 수사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 임명될 즈음에 언론을 도배했던 게 뭐냐면 대표실 부실장 기사가 막 떠요. 마치 추미애 대표실 비서실의 부실장이 돌아다니면서 청와대 사람 만나고 울산 통초로 시장과 측근들 만나고 막 이랬던 것처럼 막 언론에 불려져서 나왔단 말이죠. 최측근으로 묘사가 되면서. 그런데 그분은
저도 같이 근무를 했던 분이고 제가 또 모셔왔던 분인데 그분을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이라고 묘사하는 분은 아마도 여의도에서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야, 씨.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저분이 측근인지 아닌지를 추미애 장관이 제일 잘 알죠. 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그 검찰의 수사 관행이나 방식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당연히 본 거지. 그렇죠. 최근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마도 이제 지금 이광철 오늘 비서관, 그다음에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소환하고 기소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지켜보자면 아마 저쪽도 이제 막 던지는 기분일 겁니다. 예. 일단은 위에 검사장급들은 이제 없죠. 그러니까 이제 차장 부장급들이 이제 이 사실상 이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뭐 끝까지는 이제 찍어는 보겠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소환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총선용이에요. 이런 그림들 계속 만들려고 할 텐데, 한번 읽어볼게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 윤 총장은 울산지검에서 검찰 스스로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덮어두었던 사건을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그리고는 청와대를 겨냥한 전혀 엉뚱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다른 사건들을 덮어두고 거의 전적으로 이 일에만 몰두하며 별건의 별건 수사로 확대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와 경찰청 등을 서슴없이 압수수색하고 20명이 넘는 청와대 직원들을 집요하게 소환했다. 과연 무엇이 나오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저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한다. 그것이 국회 입법을 막아버리는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인사에 대한 저항인지 예단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윤 총장은 그 뜻을 이루기는커녕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그 많은 국민의 지지와 기대를 어떻게 그리 쉽게 외면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에 매달리는 검찰총장의 태도에서는 최소한의 객관성도 공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 3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비공개로 다녀오라는 만류가 있었지만 저는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검찰을 통해 전달되었으므로 것으로 짐작되는 저의 소환 불응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게 그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검찰은 임종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의 비중이 크잖아. 그러니까 이미 언론 플레이 같은 걸 다 준비하고 있으면서 마치 임종석 전 실장이 소환에 불응한 것처럼 또 한 번 매기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이구만 보니까. 이런 거 보면 진짜 검찰 내에는 두 개의 검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는 대다수의 검찰이 있고 정치를 위해서 그 PD를 중심으로 PD 역할을 하는 검찰이 있고 뭔가 이 FD 역할을 하는 검찰이 있고 작가 역할을 하는 검찰이 있고 하는 이런 자신들의 정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질을 하는 검찰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심각한데 이거. 아니 근데 이거를 보도하는 언론이 좀 계속해서 현 정부가 검찰을 탄압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전 민정수석이 맞나? 비서실장. 네, 비서실장이 음. 전 비서실장이 이런 식으로 검찰을 탄압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기 때문에 음. 자유한국당 등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대의 급부에서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잡는 게 너무 열받아요. 이 언론이 똑바로 보도해주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소위 말하면 정치검찰들이라는 게요. 센 권력이어서 국정원 등이 동원돼가지고 바지 벗기면 조용히 정권 옹이하는 놈들이 민주정부 그렇게 함부로 못할 거야 라는 그 만만함 같고요. 소위 말하면 그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박근혜든 이명박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똑같이 했어야지. 얘네들 그래서 나쁜 놈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조직을 지키기 위한 수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쪽 정권일 때는 이쪽에서 칭찬받고 저쪽 정권일 땐 저쪽에서 칭찬받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그 정권의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계속해서 어떤 부류에게는 칭찬을 받고 객관적이다, 검찰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법무부가 지금 그 검찰에게 절차적 정의 지켜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검찰 사건 처리 절차에 합리적 의사결정 관련한 당부 이 공문을 보내가지고요. 대검찰청 포함해서 전국 검찰청이 66개네요. 66개인데 여기 전부 다 검찰 사건 처리 절차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그러니까 절차적 정의를 지켜라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그거죠.
뭐 윤석열 패싱이네, 이성윤 패싱이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 그 건도 음. 그 연휴 동안에 진짜 열받았던 게 그런 거예요. 기소 절차를 안 지켰던 검찰이 마치 이성윤이 윤 총장을 패스하고 법무부 보고만 보도했던 거에 대해서만 연휴 내내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의 원인에는 윤 총장이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건 패싱하고 연휴 동안에 이 기사만 뽑으니까 우리 아빠도 그러는 거예요. 이성윤이 제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고. 아, 대학교 안 정말. 물어보기 다행이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보면 네. 진짜 검찰 기관지 같아요. 어떻게 그 검찰의 그 내부 행정 규칙이나 행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렇게 세세하게 잘 알고 있고 그렇게 곰곰이 뜯어주면서 그 각 단계에 있는 담당자들의 권한이 침해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 탓이다.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더라고요. 정말 그 언론들 덕분에 우리가 그 몰라도 되는데 괜히 알게 되는 검찰 내부의 행정 규칙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걸 고마워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언론은 분명히 검찰 기관지가 아니라는 건 확실하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전문가가 되고 있어요. 몰랐던 사실을 너무 많이 알게 되는. 사실 알 필요도 없는 것들.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자, 일단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